안녕하세요.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3주차 스터디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실 때 제기를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고리즘이나 그 코드와는 다르게 눈에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기의 정의부터 제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파이썬 편에서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발췌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해보시다가 괜찮으시면은 책도 한번 구매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PPT로 이런 거는 좀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 카페에도 문의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저자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80명 정도 같이 소통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여쭤보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기의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기란 무엇인가? 제기란 내가 나를 호출하는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네. 이 제기의 정의는 내가 나를 호출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호출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이 펑션이란 게 있죠. 펑션이란 게 있는데 이 펑션이란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호출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서는 뭐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기 같은 경우에서는 A라는 함수가 A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조금 한 가지 의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A라는 함수가 A를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얘랑은 동일한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이 A라는 두 번째 함수도 또 A라는 걸 호출하겠죠. 이렇게 계속 가면은 언제 끝나냐 이거죠. 네, 그렇죠? 제기의 정의 자체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게 맞는데 이 프로그래밍적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나를 계속 호출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 함수가 언제 끝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밍 방법에서는 보통 제기의 정의보다 조금 몇 가지 더 제약 조건을 붙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제기라는 것 자체는 내가 나를 호출하는 방법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공부해야 할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제기 호출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네, 뒤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기 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제기라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제기를 하는 주체가 함수잖아요. 그래서 제기 호출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콜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강의에서는 그냥 이 제기 함수 그러니까 제기 호출을 한번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기들은 다 제기 호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기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기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이 함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펑션이라는 함수가 하나 정의됐죠. 그쵸? 근데 얘가 출력문을 하나 찍어요. 홀드라는 걸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해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호출되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 실제 우리 운영체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요. 이제 여길 보시면 되는데요. 함수가 호출되면은 그 함수의 내용, 그리고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뭐 코드나 아니면 이 함수에서 어떤 선언한 그 변수 같은 게 그 메모리에 쌓여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하나 호출되면은 그 함수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게 돼요. 보시면은 펑션 함수가 첫 번째로 호출됐어요. 그러면은 이 펑션 함수가 호출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잡히겠죠. 근데 이 펑션 함수에서 프린트문을 한 번 찍고 또 펑션을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호출되었던 펑션 함수에서 호출한 두 번째 펑션 함수를 위한 메모리도 네, 잡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첫 번째 제일 먼저 호출되었던 펑션 함수가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호출했던 펑션 함수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그 제기 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첫 번째 함수에 대한 그 메모리 공간도 아직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함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펑션 함수에서 두 번째 펑션 함수를 호출한 시점에 첫 번째 함수 펑션을 위한 그 공간도 메모리에 잡혀 있고 두 번째 펑션 함수를 위한 메모리 공간도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계속 메모리가 쌓이는 거예요. 이 함수는 제기가 계속 되겠죠. 네,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 제기에 의해서 메모리가 쌓인 공간 있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호출함으로 인해서 차지한 메모리 공간 있잖아요. 그거를 리커션 뎁스라고 해요. 리커션 뎁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리커션 뎁스가 높다는 거는 제기 호출이 많이 됐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리커션 뎁스가 적다는 거는 재기 호출이 적게 됐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 컴퓨터의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물리적 메모리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메모리를 무한정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어, 여기 펑션 함수에서 정의한 대로 제기가 제기로 호출되는 함수가 또 제기로 함수로 호출할 거고 이게 반복되면은 무한히 호출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호출이 되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리커션 뎁스 제기 호출 뎁스가 깊어지면서 더 이상 그 메모리를 쓸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리적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리커전 뎁스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리커전 뎁스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이 재기 함수는 더 이상 리커션을 호출하지 못하게 해요. 재기 호출이 안 되게 하고 실행 시간에 에러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이썬의 경우에는 리커션 뎁스가 10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펑션에서 찍었던 컬드가 1000번 찍히고요. 1000번 찍히고 이게 1000번 찍히고요. 이 밑에 에러가 떠요. 이게 우리 지금 리커전 에러가 발생했어요. 실행 시간 중에 에러가 발생했는데 맥시멈 리커전 depth exceed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리커션 depth보다 많은 재개 호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재개 호출을 하지 않고 에러로 내뱉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리커션 뎁스가 10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사용자가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여러분이 코딩 테스트에서 바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어, 아까 말했던 대로 이 펑션 함수만 보면은 제기의 제기라는 거의 자체는
정의가 만족하죠. 왜냐하면은 펑션이라는 함수가 펑션을 호출했기 때문에 제기의 조건은 만족하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 그 이 제기 함수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했던 제기의 정의에 뭔가 좀 제약 조건이 붙어야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제기 함수는 아까 말했던 제기의 정의, 내가 나를 호출한다는 정의에 아래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네. 무한한 제기는 허락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커션 뎁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한 제기를 하면은 어차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베이스 케이스가 존재한다. 이 베이스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이 말이랑 똑같은데요. 언젠가는 이 제기 함수가 더 이상 제기 호출을 하지 않고 어떤 그 바로 그 정해진 값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함수 자체를 종료시키는 어떤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베이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요. 이 f라는 함수가 제기 함수가 되려면은 어, 이 지금 사각형을 문제 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일단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각형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죠. 네. 사각형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f라는 함수가 해야 될 그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f라는 함수가 어 풀어야 할 문제의 사이즈가 보통 제기 함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다가 네.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제기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네, 이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바로 값을 이렇게 반환하게 돼. 네. 계속 제기 함수가 호출될 수는 없겠죠? 네, 제기 함수가 계속 호출됐다가 이 베이스 케이스 이 지점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제기 호출이 되지 않고 값을 반환해요. 그래서 값을 반환하면은 이 함수가 끝나고 여기서 또 이 함수가 끝나면은 뭔가 값을 반환하겠죠? 그럼 이 함수가 끝나고 이 함수가 값을 반환하면은 이 함수가 끝나고 이 함수가 값을 반환하면 이 함수가 끝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한 제기를 하지 않고 어느 순간 베이스 케이스에서 값을 반환하고 네 언젠가는 이 제기 함수가 끝난다는 거죠. 유한한 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의 크기랄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점점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베이스 케이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뒤에서 제가 팩토리얼이랑 하노이 탑 이 두 개의 예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진짜 뭔가 문제를 풀어봐야 이게 좀 감이 명확하게 잡히실 거예요. 네. 먼저 간단한 팩토리얼에 대한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팩토리얼의 정의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팩토리얼의 정의는 네, 이 느낌표라는 걸 사용하고요. 이 숫자 뒤에 느낌표가 붙으면은 이거는 팩토리얼이다 이거고요.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부터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모두 곱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 팩토리얼은 그냥 1이고요. 2 팩토리얼은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니까 2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3 팩토리얼은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은 n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서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기 가다가 1까지 곱하겠죠. 네. 네, 팩토리얼을 반복문으로 구현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인자로 n을 받고 있죠. n을 받고 있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구현한 팩토리얼 함수이고요. n을 받아가지고 n 팩토리얼을 반환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n 팩토리얼을 반환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 n수어가 최종 반환값이 될 거예요. 네,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n이 3일 때 실제 동작하는 걸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n수어는 1이고 n은 3이죠. n수어는 1이고 n은 3입니다. n은 3이고 n수어는 1이죠. 처음에. 그러면은 지금 n이 3이니까 n이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쵸? n이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n수어는 3 곱하기 1 해서 3이 됩니다. 그리고 n은 n-1을 하니까 3 빼기 1은 2가 되겠죠. n은 2고 여전히 n은 1보다 크거나 같죠? 네. 그러면은 네. n수어는 n수어 곱하기 n이니까 3 곱하기 2가 돼가지고 n수어는 6이 됩니다. 네. 뭐 n을 하나 줄이니까 1이 되겠죠. n은 1이고 여전히 n은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므로 네. n은 n수어는 6 곱하기 1이 될 거고 여전히 6이겠죠. 그 다음에 n은 n-1이니까 0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n이 0은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죠. 그래서 n수어가 반환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n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이 n수어에 전부 곱해지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팩토리얼 값이 n 팩토리얼 값이 반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제기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제기로 바꿀 때 더 고민해 볼 만한 거는 문제 크기가 아까 조금씩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제기함수의 문제 크기와 두 번째 제기함수의 문제 크기가 같으면은 어, 문제 크기가 감소하지 않고 같으면은 계속해서 제기함수가 호출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문제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베이스 케이스로 빠져가지고 함수가 이렇게 종료되는 식으로 가야지 어, 문제 크기가 일정해져 버리면은 제기 함수가 끝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더 간단히 더 작게는 어, 제기 함수가 현재 풀어야 하는 문제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 크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더 이상 제기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값을 바로 반환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 이 문제 제기함수가 풀어야 할 문제가 어떻게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결할 건지. 네. 이것도 고민, 이 두 가지를 고민해야 어떤 문제를 제기함수로 이렇게 구현해서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까지 한번 제가 작성해 봤는데요. 지금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쵸? 근데 2 곱하기 1이라는 거예요. 2 곱하기 1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2팩토리얼 문제랑 동일하잖아요. 그쵸? 2팩토리얼이 2 곱하기 1이죠. 네. 그래서, 어, 네. 그렇고, 2팩토리얼에 2 곱하기 1,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죠. 근데 이 1은 1팩토리얼이랑 동일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어, 지금, 내가 어떤 수의 팩토리얼을 구하고자 할 때,
그 이전에 그 나보다 작은 숫자의 그 팩토리얼 값을 활용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팩토리얼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팩토리얼을 구할 때, 3팩토리얼 구할 때 2 곱하기 1, 이 과정은 2팩토리얼 그대로 활용이 됐다. 지금 2팩토리얼은 3팩토리얼보다 작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작은 문제죠. 근데 3팩토리얼을 구할 때 2팩토리얼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2팩토리얼을 구할 때 2 곱하기 1에서 지금 1은 이 1팩토리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3팩토리얼을 구할 때 2팩토리얼을 활용할 수 있는데 2팩토리얼을 구할 때도 1팩토리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1팩토리얼은 그냥 1을 반환하면 되죠. 더 자기 1보다 작은 어떤 팩토리얼을 필요하지 않죠. 그냥 1을 반환하면 되죠. 네. 여기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를 조금 더 일반하면은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1 곱하기 곱한 거잖아요. 근데 이 n 있잖아요. n. 이 n에다가 n-1 팩토리얼 곱한 거랑 똑같아. 네. 그리고 n-1 팩토리얼은 n-1에다가 n-2 팩토리얼 곱한 거랑 똑같다. 그리고 n-2 팩토리얼은 n-2에다가 n-3 팩토리얼을 곱한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 노란색 개념이 돼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팩토리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 팩토리얼. 아까 말씀드렸듯이 1 팩토리얼은 추가적인 연산 없이 바로 1임을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문제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n-1 팩토리얼. 우리가 풀려고 하는 팩토리얼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죠. 네. 조금 더 문제 사이즈가 적어졌을 뿐, 동일한 팩토리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팩토리얼 문제를 풀 필요 없이 그냥 1을 반환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 팩토리얼은 아까 우리가 말한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돼요. 네. 그래서 네, 1 팩토리얼은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n 팩토리얼. 그 크기가 n인짜리 문제를 우리는 n 곱하기 n은 지금 숫자가 할당이 된 거잖아요. 네, 더 뭐 연산할 게 없죠. n 곱하기 n-1 팩토리얼. 그러니까 크기가 n개인짜리 문제를 n-1개인짜리 문제를 바꿨죠. 그래서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모두 팩토리얼 문제이지만 문제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점화식은 세워졌죠. 네. 네. 그러니까 1 팩토리얼은 바로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팩토리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식이 세워졌어요. 근데, 네. 문제를 크기를 줄인 것도 좋고, 베이스 케이스를 구한 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 부분이, 그래. 그,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는 팩토리얼 문제이고, 크기가 n인 n 팩토리얼 문제를 크기가 n-1인 n-1 팩토리얼 문제로 바꿨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팩토리얼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구했어요. 네. 좀 아직까지 이게 뭔 말인가 싶죠. 네. 여러분들이 이미 구했고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 이 팩트 n이라는 게 이 n 팩토리얼을 구하는 팩트 n이라는 게 우리가 구해야 할 궁극적인 네, 해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내부에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점화식으로 채워진 걸 수 있죠. n이 1인 경우에는 베이스 케이스니까
네, 1을 그냥 반환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 곱하기 팩트 n-1을 구하면 된다. 네,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구하면 된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제기함수가 호출되면서 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점화식만 잘 세우면은, 네, 우리가 제기함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안에 이 점화식을 그대로 구현하면은 그거 자체가 제기함수를 구현한 거다. 이렇게 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네, 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팩트 n이 호출되면은 팩트 n-1 곱하기 n이 돼요. 네. 그리고 팩트 n-1은 네, 보시면은 팩트 n-1 곱하기 n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점점 가가지고 네, 베이스 케이스에서 1은 바로 반환되죠. 네. 그래서 그 n 팩토리얼을 구하는 과정에서 n-1 팩토리얼 문제로 축소하고 n-2 팩토리얼 문제로 축소하고 이렇게 축소하다가 이 1까지 가면은 네,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떤 팩토리얼을 호출하지 않고 값을 바로 반환한다. 1이 반환되고 2 팩토리얼 반환되고 3 팩토리얼 반환되고 4 팩토리얼 반환되고 n-1 팩토리얼 반환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n 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기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예시인 하노이 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노이 탑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 세 개의 기둥이 있고요. 첫 번째 기둥에 길이가 긴 막대부터 차례대로 쌓여 있습니다. 네. 맨 밑에 거 막대가 제일 길이가 길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그 다음 세 번째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아래 규칙에 따라서 첫 번째 기둥에 있는 이 모든 막대를 세 번째 기둥에 옮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옮기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막대만 옮길 수 있고요. 막대입니다. 네. 막대만 옮길 수 있고, 막대만 옮길 수 있고, 길이가 긴 막대가 길이가 짧은 막대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막대가 노란색 위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노이 탑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하노이 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둥이 3개 있고요. 그다음에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막대가 하나인 경우에 쉽죠. 첫 번째에 있는 막대를 그냥 세 번째에다 기둥에다가 옮기면은 끝나죠. 네. 한 번에 되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막대가 하나 늘었어요. 막대가 지금 2개가 됐죠. 그러면은 이때는 이 첫 번째 기둥에 첫 번째 기둥에 있는 이 막대를 두 번째 기둥에다 옮겨요. 두 번째 기둥에다 옮기고 그다음에 첫 번째 기둥에 있는 막대를 세 번째에다 옮겨요. 이게 그 어느 기둥에서 어느 기둥으로 막대가 옮겨지는지 이걸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두 번째 기둥에는 노란색 막대가 있고요. 세 번째 기둥에는 빨간색 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 막대가 두 번째 막대보다 더 길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두 번째 기둥에 있는 막대를 세 번째 기둥으로 옮기면은 하노이 탑이 완성됩니다. 그쵸? 두 개까지도 할 만하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세 개예요. 세 개보다 약간 조금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들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거를 세 번째에다 옮겨요. 그 다음에 네, 이 노란색
첫 번째 기둥에 있는 노란색 막대를 두 번째 기둥에다 옮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에 있는 막대를 두 번째 기둥에다 옮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위에 옮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위에 옮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세 번째로 옮겨요. 네.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기둥의 주황색 막대를 첫 번째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기둥의 노란색 막대를 세 번째에다 옮겨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둥에 있는 주황색 막대를 세 번째에다 옮겨요. 네. 이게 막대가 세 번째 아니 막대가 세 개 정도 되니까 약간씩 좀 빡세지기 시작하죠. 이거를 한 막대가 네다섯 개 늘어나면은 사람이 손으로 하기에는 약간씩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노이타 문제를 손으로 풀지 않고 재기함수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네. 하노이타 지금까지 예시로 들어드린 이유는 하노이탑이랑 그 게임에 대해서 충분히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재기로 구현할 건가? 네. 아까 그 팩토리얼 함수에서도 고민했듯이 더 간단히 더 작게.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감소하는 방향으로 재기함수가 호출돼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재기함수가 호출되지 않고 베이스 케이스가 동작해서 네, 값이 바로 리턴되면서 재기함수가 점점 종료되는 이런 식으로 네, 함수 호출 흐름이 이어져 가야겠죠. 네.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직관적이었죠. 그러니까 직관적이라는 거는 이거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겠네. n 팩토리얼 문제를 n 곱하기 n 마이너스 팩토리얼로 하면은 문제가 점점 줄어드네.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하노이 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거구나 할 텐데 이렇게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제가 했던 것 있잖아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 n의 숫자가 적을 때 n의 숫자가 적은 경우에 한 n이 1, 2, 3인 경우에는 그렇게 대부분의 제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거든요. 네. 문제 푸는 과정이 아니 경우의 수가 아니라 제기 호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손으로 이렇게 점점 적어 보시고 어떤 걸 해보냐면은 예를 들어서 n이 2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여러분들께서 그 각각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재기 호출 과정을 그렸어요. 그럼 이게 뭘 보셔야 되냐면은 n이 3일 때 이 재기 호출 과정에서 n이 2일 때 재기 호출 과정이 있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기 문제가 맞다면은 n이 3일 때 재기 호출 과정 혹은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 일부분이 n이 3일 때보다 적은 n이 2일 때 혹은 n이 1일 때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활용해서 그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네,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어떤 문제를 제기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 언뜻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건 제기 함수뿐만 아니라 동작계법을 풀거나 그럴 때도 내가 바로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네. 이거를 한 손으로 되게 자세히 한번 써보고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래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걸로 100% 풀리냐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풀려요. 네. 그래서 아이디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손으로 써가면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냥 머리를 싸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써보면서 네, 그 규칙을 찾아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하노이 탑을 재기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걸 해볼 텐데, 막대가 우리가 지금 막대가 하나일 때, 막대가 두 개일 때, 막대가 세 개일 때, 이 하노이 탑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을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은, 막대가 세 개일 때 하노이 탑을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그 좀 더 축소된 이 문제를 어떻게 축소시킬 것인가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조금씩 쪼개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이 맨 앞에 이 과정 있잖아요. 네, 이 네 개의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잘 보시면은 이 빨간색 기둥은 그대로 있죠. 빨간색 기둥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움직인 거는 이 위에 이 기둥 두 개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 막대가 세 개일 때 하노이탑 구하는 과정을 잘 보니까 이 맨 처음 과정에서 이 맨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막대를 제외한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막대를 두 번째 기둥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네. 이 맨, 맨 마지막에 있는 막대를 제외하고 그 위에 있는 막대들을 두 번째 기둥으로 옮길 때요. 네, 옮길 때요. 그 과정에서 맨 마지막 기둥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죠. 죄송해요. 맨 마지막 막대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맨 마지막 막대 위에 그 두 개의 막대를 두 번째 기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막대가 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 밑에 있는 걸로 표시한 것과 같이 결국에는 기둥 두 개를 옮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네. 그 첫 번째 기둥에 있는 막대 두 개를 두 번째 기둥으로 옮기는 문제와 동일한 겁니다. 네. 지금 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막대가 세 개일 때 하노이 탑을 해결하는 과정을 쭉 나열해서 보니까 이 맨 앞에 있는 과정을 보니까 어, 그, 그 과정을 보니까 맨 마지막 막대를 제외하고 그 위에 있는 막대들을 두 번째로 옮기는 과정이 있더라. 그리고 그 과정은 결국 막대 두 개를 옮기는 연산과 같다. 이겁니다. 결국 막대 두 개를 옮기는 연산과 같다. 네, 막대죠. 막대 두 개를 옮기는 연산과 같다. 그리고 막대 두 개를 옮기는 연산은 하노이 탑 두 개. 하노이 탑에서 막대 두 개를 옮기는 네, 막대 두 개를 옮기는 아까 그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하노이 탑 두 개라는 거는 막대 두 개를 옮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노이 탑에서 막대 두 개를 움직였던 움직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막대가 세 개일 때 하노이 탑을 해결하는 과정의 일부는 막대가 두 개일 때 막대가 두 개일 때 하노이 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이어서 보시면요. 아까 말했던 그 막대 세 개를 옮기는 과정 다음에 이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 과정은 맨 마지막에 있는 막대를 맨 마지막에 있는, 첫 번째 기둥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빨간색 막대를 세 번째로 옮깁니다. 네. 근데 이 과정은 결국 막대 한 개를 옮기는 연산과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하노이 탑 막대 한 개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네. 그 다음 과정은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여기로 옮기는 과정과 같아요.
여기 표시했듯이 결국 이거는 이거를 여기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얘는 막대 두 개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막대 두 개를 옮기는 연산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노이타 막대 두 개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게 막대 세 개에 대한 해를 나타낸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까지 보시면은 얘는 막대 두 개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죠? 막대 두 개를 옮기는 문제를 해결이 가능했죠.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그리고 얘요. 얘는 막대 한 개를 옮기는 문제로 해결이 가능했죠. 네, 막대 한 개를 옮기는 문제를 해결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막대가 세 개인 그 하노이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규칙을 발견했죠. 막대가 세 개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막대가 두 개의 문제와 막대가 한 개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문제의 크기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막대가 두 개인 문제도 결국엔 하노이타 문제이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는 막대가 세 개인 경우 막대가 세 개인 경우에 대해서 하노이타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지금 막대가 두 개인 경우와 막대가 한 개인 경우의 하노이타 문제로 네, 문제 크기를 축소시켜서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는 또 막대가 두 개 있는 문제죠. 네. 여기서 이제 점점점 나머지 문제는 또 막대가 두 개인 경우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막대가 세 개인 경우에 하노이탄 문제는 막대가 두 개인 경우에 하노이탄 문제와 막대가 한 개인 경우에 하노이탄 문제로 결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이 맞죠? 더 간단하게, 더 작게. 문제 크기가 축소되고 있죠? 그럼 베이스 케이스는 뭐냐? 베이스 케이스는 뭐냐? 간단하죠. 막대가 한 개인 경우에는 고민할 게 없죠. 막대가 한 개인 경우에는 고민 없이 그냥 막대를 옮기면 되죠. 이게 베이스 케이스가 되겠죠. 또 아까 다시 했던 건 넘어가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막대가 세 개인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네, 막대가 세 개인 경우 잘 안 보이네요. 막대가 세 개인 경우에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네, 이거는 막대가 두 개인 문제와 막대가 한 개인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그림에서 잠깐 헷갈리실 부분이 맨 처음 우리가 풀 때는 얘를 첫 번째 기둥으로 보고 얘를 두 번째 기둥으로 보고 얘를 세 번째 기둥으로 봤죠. 그렇죠? 그래서 하노이타 문제는 첫 번째 기둥에 있는 막대들을 세 번째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막대가 세 개인 문제는 막대가 두 개인 하노이타 문제와 막대가 한 개인 하노이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인 경우에 보면은 맨 처음에 네, 이 첫 번째 기둥에 있는 막대 두 개를 두 번째 기둥에다 옮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 게 하노이타 문제 자체는 첫 번째 기둥에서 세 번째 기둥으로 옮기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둥을 세 번째 기둥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그냥 크기가 막대가 두 개인 하노이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둥 넘버를 바꾼 거예요. 무조건 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3이도록 이렇게 바꾼 겁니다. 두 번째 기둥에 그 기둥 넘버를 3으로 바꾼 거예요. 네. 1에서 3으로 무조건 가죠. 네. 이게 하노이탑 정의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트릭을 쓴 거죠. 네. 두 번째 기둥으로 그러니까 하노이탑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팩토리얼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n 팩토리얼 문제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바꿨죠. 근데 n 팩토리얼도 그렇고 n-1 팩토리얼도 그렇고 우리가 문제 크기는 줄였지만 팩토리얼 정의 자체는 바꾸지 못했어요. 그쵸? 팩토리얼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노이 탑도 마찬가지. 하노이 탑은 첫 번째 기둥에 있는 막대를 세 번째 기둥에 모두 옮기는 거예요. 그 규칙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가 세 개의 문제를 막대가 두 개의 문제로 푸는 과정에서 어, 첫 번째 기둥에 있는 막대 두 개를 두 번째 기둥에 옮겨야 되는데, 네, 그 기존의 동일한 하노이탑 문제로 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둥을 그 두 번째 기둥의 번호를 3이라고 보겠다 이거예요. 네, 규칙을 하노이탑 문제라는 거에 문제 자체를 바꿀 수 없으니까 트릭을 쓴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소스, 네, 소스를 1번으로 두고 데스티네이션을 3번으로 둡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막대를 옮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2로 두면 되고요. 그리고 네, 아까 보시면은 네, 이 두 번째 기둥에 있는 그 막대 두 개를 세 번째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죠. 네, 이거는 두 번째 기둥을 막대 넘버 1로 보고 세 번째 기둥을 막대 넘버 3으로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두 번째 기둥에 세 번째로 옮겨야 되고 하노이 탑의 정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색 테두리 사각형으로 된 게 기둥이 두 개의 문제고요. 보라색 테두리로 된 게 기둥이 한 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죄송합니다. 막대가 세 개의 문제를 막대가 두 개의 문제, 막대가 하나의 문제 이렇게 네 문제를 축소시킨 거고요. 어, 막대가 두 개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 또 보면은 네, 막대가 두 개의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막대가 한 개인 문제 세 개로 바뀌었죠. 막대가 두 개의 문제는 막대가 세 개의 문제, 죄송해요. 막대가 두 개의 문제는 막대가 한 개의 문제 세 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막대가 세 개의 문제는 막대가 두 개의 문제, 막대가 한 개의 문제 이렇게 바꿨고, 막대가, 막대가 세 개의 문제에서 나온 막대가 두 개의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각각 보면은 막대가 한 개의 문제들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막대가 3개이든 4개이든 5개이든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점점 그 막대가 뭐 n개의 문제를 풀려면은 막대가 n-1인 문제, 뭐 막대가 n-2인 문제 이렇게 계속 축소해 나가고 결론적으로는 전부 막대가 한 개의 문제를 활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하노이 탑도 규칙이 나왔죠? 문제가 점점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막대가 한 개일 때는 이거는 베이스 케이스죠. 그냥 옮길 수가 있죠. 막대가 한 개인 경우에는 더 이상 막대를 줄이지 않고 바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베이스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네, 하노이탑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현 부분인데요. 더 작게 더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를 요약한 거고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어요. from, to, from에서 to로 옮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 기둥의 번호는 1, 두 번째 기둥의 번호는 2, 세 번째 기둥의 번호는 3 이거고 막대를 3개 옮긴다고 해본 겁니다. 그래서 네. 맨 처음에는 여기가 1, 2, 3, 3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from to by가 되죠. 여기요. from to by가 되죠. 여기를 보면은 하노이, 하노이, from to by니까 1, 3, 2가 되죠. 1, 3, 2 한 다음에 카운트 n-1 하면은 2가 되죠. 이게 from
왜냐면은, 어, 지금 막대가 3개일 때 막대가 2개의 문제로 줄이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기둥에 있는 막대 2개를 아까 두 번째 기둥에 옮겼었죠. 네. 그래서 이대로 바꾼 겁니다. to가 destination. 네. 이 목적 기둥의 번호를 바꾼다고 했죠, 아까.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막대 2개를 두 번째 기둥으로 옮겨라 이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라는 거는 막대가 1개의 문제입니다. 뭐 더 이상 해결할 게 없으니까요. 네. from to. 네. 그러면은 1에서 3까지 이게 찍힌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막대가 2개인 문제, 카운트가 2일 때. 얘는 얘도 카운트가 2일 때. 네. 막대가 2개의 문제 2개, 막대가 1개의 문제 하나로 푼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요. 네. 이거를 안 하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런타임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그 인덱스 때문에 네, 런타임 에러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 인덱스 인덱스라고 하긴 그렇고 배열이 아니니까요. 이 조건이 있어야 네, 하노이가 정상적으로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노이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팩토리얼이랑 하노이를 통해서 재기함수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러면은 네, 재기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기함수가 되게 장점들도 많은데요. 어, 그, 예를 들어서 근데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구현하면은 그 반복되는 과정이 코드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만큼 반복되는지도 명확하고, 네, 코드의 흐름도 명확한데 비해서 재기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중간에 그 재기 호출 과정이 그 코드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하게 되면은 실행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피보나치가 있어요. 피보나치는 맨 처음 숫자는 0과 1로 시작해요. 0과 1로 시작하고 네, n번째 피보나치는 n-1번째 수, n-2번째 수. 그러니까 n번째 피보나치 수는 앞에 있는 n-1번째, n-2번째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피보나치 수는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하니까 1이 되고 네 번째는 앞에 있는 2개를 더하니까 2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앞에 있는 2개를 더하니까 3이 되고요. 네, 여섯 번째는 앞에 있는 2개를 더하니까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보나치를 2가지 버전으로 구현해 봤어요. 반복문으로 하는 버전이랑 재기로 하는 버전이요. 처음에 A, B를 0, 1로 놓고 n번 반복하면서 A, B는 A, B에 대해서 A는 B, 그 다음 B는 A 플러스 B 이렇게 네,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더 답은 나오겠죠. 피보나치 4를 구해보니까 3이 나오고 100을 구해보니까 잘 구해집니다. 이걸 재기로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약간 특이한 것까진 그런데 지금까지 본 거는 베이스 케이스가 한 개였잖아요. 근데 그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 0, 1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다 베이스 케이스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베이스 케이스가 2개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있는 두 수의 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동일하게 피보나치 4를 했을 때는 잘 구하는데 피보나치 100을 하니까요. 반복문의 같은 경우에는 잘 구해졌는데 얘는 런타임 에러가 발생해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코드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잘 보시면은 이 피보나치라는 함수 하나에서요. 네.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면은 피보나치 함수 하나에서 피보나치 함수 두 개를 호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보나치 함수 하나에서 피보나치 함수 두 개를 호출해요. 그러니까 두 배씩 늘어나는 거죠. 하나의 함수에서 재개 호출을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 함수 호출 개수가 두 배로 증가해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호출 과정을 보면은 피보나치 4를 호출하면요. 네. n-1, n-2니까 피보나치 3, 피보나치 2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이 피보나치 3, 피보나치 2도 n-1, n-2니까 피보나치 2, 피보나치 1이 호출돼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2도 n-2, 아니 죄송해요. n-1, n-2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게 베이스 케이스니까 더 이상 호출되지 않아요. 얘도 베이스 케이스니까 더 이상 호출되지 않아요. 근데 피보나치 2 같은 경우에서는 n-1, n-2니까 얘도 네. 이 함수도 이 함수가 추가로 호출되고 이 각각의 함수는 베이스 케이스니까 더 이상 호출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피보나치 4를 하면요. 실질적으로 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호출돼요. 네. 피보나치 4는 9번 호출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배씩 늘어난다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 때문에 피보나치 n은 2의 n승 마이너스 1번 호출이에요. 함수 호출이. 그래서 아까 피보나치 100을 구하려고 했었죠. 피보나치 100을 구하려고 했으면 함수가 2의 99승 정도만큼 호출이 됩니다. 네. 아까 리커션 뎁스가 1000이랬죠. 2의 99승은 당연히 1000보다 크겠죠. 그래서 네, 리커션 뎁스가 초과했으므로 재개함수가 더 이상 호출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코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피보나치도 잘 드러나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근데 피보나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 재기 호출이 두 배로 커져가지고 리커션 뎁스를 초과해서 잘 실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네, 생각하기 힘든 것도 있고 이게 리커전 뎁스도 함수 호출 자체도 문제인데 이 같은 색을 보실래요? 같은 색을 보시면은 중복 연산이 많아요. 그렇죠? 피보나치 1도 지금 3번이나 구했고요. 피보나치 2는 2번 구했고, 피보나치 0도 2번 구했고,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1, 0이야 그냥 베이스 케이스를 반환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피보나치 2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게 중복 한 번 더 함으로 인해서 다른 함수들이 더 호출되잖아요. 네. 그리고 피보나치가 만약에, 피보나치 뭐 100이에요. 그러면은 피보나치 99, 피보나치 98이 호출되겠죠. 이런 거는 더 심하겠죠. 중복 연산이 더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하나의 함수에서 두 개의 함수가 호출되는 이런 그 익스포넨셜, 그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 호출 횟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고 피보나치는 중복 연산 자체가 많다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중복 연산이 많은 문제는 나중에 동적계획법에서 그 메모이제이션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제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네,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은 중복 연산도 많고 재기 호출 자체도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재기 함수 같은 경우는 코드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구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재기 함수의 장점은 코드도 간결하게 해주고 어쩌면 가독성이 높지만 지금 그 피보나치 같이 리커전 뎁스가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잘 고민해보고 이렇게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PPT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꼭 그 콜 트레이스, 아까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타내죠. 이런 과정들을 함수를 실행해보고 결과값 출력하고 이것만 보고 잘 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손으로 하나하나씩 그려보면서 공부하셔야 재기에 대한 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에서 나중에 뭐 깊이 우선 탐색 같은 재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네,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기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꼭 그 콜트레이스를 그림으로 작성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